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승준 기자가 이인영 의원 너무나 유명한 정치인이시지만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흔히 얘기하는 86그룹, 86세대 기수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대협 초대회장으로 학생운동의 전설 아이콘으로 불리시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87년 6월 항쟁을 앞장서서 이끌고 주도하시다가 구속돼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야운동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에서 젊은 피 수혈을 내세우면서 그때 정치권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래서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구로갑에서 당선되셨고 19대 20대 의원을 3선 의원이십니다. 지금 현재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또 네. 평소에 한반도 문제를 항상 깊이 고민하는 그런 네.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를 좀 하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네.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한반도에서 이 평화의 기운, 대화를 좀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그런 평창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우선 상당히 일찌감치 이 평창 올림픽에서 뭔가 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미리 좀 천기를 좀 보신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쪽집게도사는 아니고요. 예. 제 나름대로 이제 정세 분석, 정세 판단 결과인데요. 평창 올림픽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2017년도 북의 핵미사일 능력, 그것이 어느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기술, 핵능력에 있어서 거의 완성되었다면, 또 미사일 능력에 있어서 거의 완성되었다면 2017년 말을 계기로 해서 북이 추진했던, 제 표현으로는 북의 1단계 핵정치 이런 것이 거의 이제 완료될 시점이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열리지 않으면 북은 불가피하게 장기적인 핵긴장 대치 국면으로 들어갈 때 남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측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북미관계 개선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시점이 핵미사일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된 또 근접한 이런 시점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제 터닝할 수밖에 없는데, 터닝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게 평창 올림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실질적인 협상이 들어가야지만 되고, 그래야지 선수들도 오고 입촌도 하고, 선수촌에 입촌도 하고 그런 작은 실무가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역대 아시안 게임 때 북에서 남쪽에 올 때 그런 과거 상황들을 체크해 보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시작돼야 되고, 그래서 대략 한 2017년 말, 2018년 초 이런 때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천기를 누가 누설했거나 미래를 그냥 막연히 예측하신 게 아니고 상당히 과거에 이제 한반도 정세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한 3, 40년 정도 남북관계의 역사를 이렇게 좀 추적해 보면은 네.
결국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어떤 역사적인 본성, 사회적인 어떤 속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북미 관계로 막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또 남북 관계로 오고, 남북 관계에서 잘 되면 또 북미 관계가 잘 되고, 뭐 이런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든 결국은 다시 남북 관계로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역사적인 본성, 사회적인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과정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시기를 좀 추적해 보니까 2017년 말, 2018년 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얘기부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같이 왔다 갔는데요. 네. 그 두 사람 혹시 이번에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만나지 못했고요.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만났으면 저한테 또 종북 좌빨 마침내 그런 마침내 본면 뭐 드러내 뭐 또 그랬을까봐. 그 이제 왔다가 갔는데요. 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온다라고 오늘 예. 발표가 됐고요. 이제 이분은 그 통일전선 부장을 네. 맡고 있고, 과거에 이제 정찰국장 시절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네, 뭐 주역이었다, 이런 평가를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포함해서요, 꽤 그 중요한 실세들을 계속 지금 내려보내고 있다. 이 점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어떤 그 생각이 뭘까요? 이미 그 핵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대화 국면으로 이제 뭐 좀 돌아서고 있는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마지막 그 핵하고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뭐 이런 성격이 있는 걸까요? 지금 국면에 대한 평가, 북한의 의도 같은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이 핵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1단계 핵의 완성은 한 걸로 추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핵은 핵대로 두면서 또 남북관계 개선은 그 남북관계 개선대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된 그 상황이지만 그 상반된 상황 그 자체를 발전시켜가는 이런 전략 아닌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핵 동결이 되지 않으면 이 핵을 더 발전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탄두로 간다거나 파괴력을 증강시킨다거나 사거리 능력을 더 확대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핵 유출에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핵 동결 상태 속에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는 핵은 핵대로 두면서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갑자기 이게 터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네, 있죠. 평창이 좋은 계기가 된 것도 있지만, 이전에 뭐 통미, 봉남 뭐 이런 것들에서 비춰보면은 갑자기 이제 선남 후미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변화하는 건데,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북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카드가 북의 실세들 혹은 뭐 저 실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하위직이라든가 뭐 누가 봐도 그냥 예를 들면은 체육위원장, 태권도 회장, 태권도 연맹 회장, 이런 사람만 왔으면은 이게 그 국면의 전환을 위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적십자 총재가 왔다거나 이러면.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실권자들이, 공식적인 수반들이 직접 오면서 확고하게 자신들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김영남 위원장이나 김여정 뭐 부부장. 부부장이나 이런 경우는 그 명백한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김영철 통전부장을 폐막식 때 보낸다 이렇게 한 거는 조금은 이렇게 호전적이고 그 또 때로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아주 깐깐한 완고한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저는 해석하는데 어차피 부딪힐 문제 아닐까 북으로서 그런 뭐 천안함 문제를 비롯해서 기왕에 있었던 몇 개의 어떤 그 도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시비거리가 되고 어차피 부딪힐 문제들인데 그걸 우회해서 피해 다니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부딪힐 건 부딪히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뭐 사람을 가려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이 남북관계 개선의 확고한 의지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때 그렇게 그냥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좀 갑자기 바꾼 배경 중에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뭐 그거 별 관련 없다. 어차피 그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면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게 돼 있었다. 이런 좀 약간 엇갈리는 주장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별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건 뭐 둘 다 맞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 다 네, 알고 네. 계시다. 제재의 효과 이런 것들도 명확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네. 그게 붕괴로까지 괴멸적 타격으로까지 가는 거냐 이런 건 좀 아니겠죠. 적어도 2, 3년 내에 북이 그런 붕괴, 괴멸적 타격 이런 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그 평가 아니겠어요? 예, 많이 안정돼 예, 있다는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나 있죠.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지속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90년대에 있었던 광급 체계 이런 상태 속에서 고난의 행군 이런 걸 반복하기에는 이미 좀 지나갔다. 시장에 의존해서 물자가 공급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 2, 3년은 괜찮을 수 있는데 한 5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불가피하게 다른 그 출구 이런 것을 북의 입장에서는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적으로 또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이런 그 또 명분 있는 이런 출구로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 국면으로 또 나온 거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은 제재로 밀고 들어갈 때 한 5년쯤 지날 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남북 관계가 그 제재 국면 속에서 가로막혀 가지고 발전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저는 북은 그 전략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렇게 보여진다.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산업화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과 협력해서 중국식 시장화의 길로 가면 그러면은 그 한국의 이익에 뭐 도움되는 거는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특히 동북아 힘의 균형 전략 이런 데서도 큰 타격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5년 뒤에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데 그 직면하는 것보다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서 북이 산업화의 길을 선택할 때 그 남쪽과 함께 그 시장의 길, 산업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간접적 이익, 또 동북아 전략 이런 데도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또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죠. 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오건 간에 네. 우리는 우리의 이익, 우리의 발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껴안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미국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평창 올림픽 또 패럴림픽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그 다시 한미 군사훈련을 또 재개하는 건지, 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이런 게 관심인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이제 미국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가 오고 이런 국면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요. 일단 미국의 생각을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질문을 다시 좀 쉽게 드릴게요.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뭐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국의 정세, 워싱턴의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네, 뭐 이 부분들이 지금 특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네.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과 맞물려서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 네.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실 뭐 예측 불허의 그 정치적인 그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평화적인 어떤 그 성과를 내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긴장을 극대화해서 극도의 긴장을 통해 가지고 11월 중간 선거로 연결해 가는 것이 유리할지 그런 것들은 뭐 쉽게 단언하거나 예측할 수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올 1년이 더 지나가면 네. 특히 올 1년 중에서도 상반기가 잘못 지나가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위험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발전해서 한반도에서 긴장 요인을 적어도 남북 간에는 줄여놓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명한 선택 아니겠나 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 거고요.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약간 당위론으로 이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북미 간의 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동시에 그게 잘못될 경우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바로 일어나기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뭐 군사훈련이 중단된 게 부분적으로 재개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저 평창에서 평화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바로 급반전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군사적 긴장이나 뭐 이런 것을 유발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네. 평화의 기운을 더 높여서 그걸 통해서 북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여건이 돼 가지고 북미 관계의 개선에 혹은 북미 간의 대화에 어떤 이런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사실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국면을 전개 나갈 때. 이상하게 이 국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지금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실제로 핵 문제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역할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중국이 많이 보였는데 네. 이
평창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직접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직접적인 역할은 많이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중국도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뭐 북한도 북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힘을 빌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대로 나올 뭐 그런 요인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나 이게 진행되면서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하거나 혹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북미 관계가 바뀔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중국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러시아나 일본 또 유럽 이런 그 주변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때쯤 되면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전 단계만 해도 중국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협력을 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활용해서 그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해법 이런 것들을 우리도 실제로 생각하고 또 그런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좀 국면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세는 핵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완성된 상태라고 전제하고 그것의 하나와 그 다음에 평창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의미에는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정세가 전환된 거다. 네, 이미 전환된 거죠. 전환된 거다 이렇게 보고 전환되기 이전의 중국의 역할과 이 전환된 이후의 중국의 역할은 달라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좀 덜 보이는 거지 이 이후의 과정에서는 뭐 다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하게 중요한 될 역할을 하게 것이다.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준 기자 좀 이어 주실까요? 예, 뭐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제 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런 걸 내세웠다가 보수 언론의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운전석에 다시 앉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운전석에 앉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생각을 여쭤볼게요. 네. 저는 운전석 그 키는 우리가 늘 쥐고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키를 못 꼽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키를 꼽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건데 우선은 안전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급발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안전 운행, 뭐 에코 운행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들은. 그러니까 그 담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안전하면서도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과정들은 핵심적으로는 미국과의 어떤 그 공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동의, 양해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세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제재를 통해서 핵폐기의 해법을 견제해 왔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핵폐기가 아닌 상태 속에서도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미국이 움직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북의 비핵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게 여전한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또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전략적 억지력 이런 것들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그거는 인정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비핵화의 주도력, 전략적인 주도력은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더라도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어떤 주도력 이거는 이제 한국이 가진다 이런 것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표현하는 거로는 역할 분담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제재와 대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사실상 이론적 체계로 북에 대해서 대응한 거였다면 이제는 남북 관계는 한국이 비핵화의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해서 이원적 체계로
이렇게 대응해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뭐 상반상성의 뭐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비유하면 서로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그 상태에서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완성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남북관계도 발전하고 실제로 비핵화의 해법도 열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요.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북미관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핵 폐기를 지금 걸었지만 우리는 핵 동결 정도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핵 폐기의 가능성들이 열리면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그런 게 그 가능성이 형성되면 북미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또 다시 일원적인 이런 경로 이런 것들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내다보면서 움직여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에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설득을 해야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쯤 지나서 북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냐 이런 얘기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로 미국의 직접적인 핵 이익과 관련해서 동결 상태에 있는 것이 그래도 계속 그 핵이 개발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결코 적지 않은 이익의 문제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이 중국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한국이 담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건이 될 때 비핵화의 길을 찾기 위해서 미국이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가는 이런 경로를 우리가 택해보자, 역할 분담을 통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가. 그리고 30년 전에 그 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의 임박한 정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정세이고 새로운 정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미 간에 그냥 막연한 그 공조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전략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 그걸 통해서 미국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설득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고 또 북미관계 개선으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담대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 좀 약간 국내 정치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살얼음판이고 사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큰 축제인데 이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좀 야당이 평양올림픽으로 좀 이렇게 이슈화시키면서 색깔론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말할수록 자꾸 뭐 이렇게 좀 더럽혀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런 아무리 평양올림픽이라고 매도하고 빨간색을 칠해버려도 안 먹힌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천안함 때 이미 그거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씩 집중적으로 했어도 그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의 결과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건 전혀 안 먹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스하키 팀, 네. 여성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봐라 이게 평양올림픽 아니냐 뭐 이러면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찌질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소통이 덜 되고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거지, 통일하면 안 돼,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와서 평화 올림픽으로 되는 거 싫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작은 잘못을 지적한 건 아니지만 뭐 소통하고 설명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그 정당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아전인수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평양 올림픽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런 걸로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찌질한 걸로 몰려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효과 이런 부분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때 오히려 역풍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실제로 먹히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보면. 근데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서 보면 이제 20, 30대 통일에 대한 시각이 약간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보시는 한반도 통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네. 이제 한반도에서 통일의 문제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직접적이고 당면한 문제로서 과제로서의 인식 이런 것들은 좀 설득력을 잃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한반도 통일론은 3단계 통일론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군사적인 접근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필요한 일이긴 한데 너무나 먼 장기적 과제로 이제 가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도 너무 적고, 네. 그러나 경제의 문제로서, 삶의 문제로서는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시장의 통일, 시장으로서의 통일, 삶의 공간으로서의 통일 이런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연합의 단계를 거치고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가는 이런 접근보다는 서로가 왕래하고 교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 이제 북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증대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경제와 자원 이런 것의 연합과 협력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그런 다음 단계에 가서 시장의 어떤 뭐 통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러니까 서로의 화폐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제 재정이나 정치의 통합이 오는 뭐 이런 단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서로의 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는 시장으로서의 통합 이런 것만 돼도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통일은 시작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그쯤 되면은 우리는 통일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류, 협력, 투자 이런 것들 단계를 거쳐서 산업과 자원의 협력 이런 것들 연합 이런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저는 시장으로서의 통일, 뭐 경제로서의 통일 이런 건 시작된다고 보고 그 시간은 우리가 한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통일은 그런 경제로서의 통일, 시장으로서의 통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 자신의 삶의 터전 이런 것과 일치시켜서 생각하면 그동안의 정치 군사적인 접근으로서의 그런 통일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그 값진 그 가치는 우리 젊은이들의 꿈의 토대, 땅덩어리, 꿈덩어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경제 이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간단한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당장 좀 걱정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선언한 폭침 사건의 주역은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당장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현실적으로 야당하고 또 그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아주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한 전쟁의 상처도 넘어서면서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의 뭐 평화 번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이렇게 덮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내하면서 돌파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그 헌법 개정 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계시죠.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한반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요청드린 거니까요. 정치 현안에 대한 답변은 뭐 좀 짧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자, 헌법 개정, 6월 지방선거 개헌 일단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면? 딱 하나의 가능성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까지 개헌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쉽지 않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행동이 나오면 그건 전혀 다른 국면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10월쯤에 개헌을 하면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주장인데요. 10월쯤 연내 개헌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예측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보시죠? 변수가 훨씬 많아질 거다. 이해관계 작동이 훨씬 증폭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유력 주자들도 등장할 거고요. 네. 또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자신의 선거 관련해서 이해관계들이 작동할 거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걸 70% 이상 보여주는 이 지지율이 계속 지속될 거냐. 그 부분들이 국민들이 거기서 철회를 시작하면 개헌하자는 이런 높은 지지율을 철회를 시작하면 국회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내 삶의 이해와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로 인식이 되면 국민투표 그 자체를 성립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국민들 보고 한 2년 넘게 개헌에 대해서 70% 이상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참 무례한 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의 실질적인 절충이나 어떤 그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약간 궁금한데요. 특히 그 내용에 대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하고 이제 이원 정부제 네. 이런 것들이 타협이 가능한 의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제하고 이원 네. 정부제 간의 본질적인 대결을 계속하면은 타협 지점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군권과 협치의 길을 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원 정부제를 상당수가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야당 쪽에서 네. 대통령제로 접근하는 이 길을 열면 접점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실제로 협상한 사람으로서 그런 접점을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대통령제와의 타협 가능성을 같이 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자신들은 무조건 이원 정부제고 대통령제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로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제를
그렇게 쉽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이원 정부제를 강하게 좀 주장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의심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원 정부제 예를 들면은 정부 형태도 논의하고 우리가 국민 기본권이나 사회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동시에 중요한 건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 정부 권력 형태만 구조.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쟁점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으로 펜딩하기 위한 이런 그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그대로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다 이길 것 같은데 실제 지방선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흐름은 뭐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걸로 그 추세로 놓고 보면 저희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모든 곳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그 낙관하고 교만하는 그 순간 바로 이렇게 패배의 그림자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야당의 구도, 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렇게 4당 구조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야의 1대1 구조로 선거를 치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럴 때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그거는 예측할 수 있고 네. 그럴 때 상황은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서로가 노골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 어느 한 당이 강한 지역에 나머지 당들의 후보를 안 내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또 그것이 일으키는 그 변수 이런 것들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여론조사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대 선거가 항상 이변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됐고요. 이승준 기자가 마무리 질문을 몇 가지. 네, 정치인 이인영에 대한 질문 한두 가지만 할게요. 네, 삼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다들 고민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좀 출마나 특히 두 선거가 다 올해 다 있잖아요. 네, 출마 계획이 있으신지. 요즘에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요즘에 개헌에 조금 몰두하다가 당대표 선거든 원내대표 선거든 이런 것에 좀 움직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주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뭐 3월 달쯤에 우리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정리되면 그때쯤은 빠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3월 사실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장 경선도 진행이 돼 있는데 주요 후보들이 사실 조금씩 다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분이 되셨으면 좋겠는지. 네. 서울 시민이 되고 민주당 당원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뭐 김근태 의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우상호 의원처럼 그렇게 깊은 인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학생운동하다가 징역 갔을 때 저를 담당해서 변호해 주셨던 이런 분인데 그때부터 이제 오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재야운동을 했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거의 뭐 같은 방향을 보고 조금은 다른 위치에서 늘 연대하면서 동지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가치의 충돌이 없는데 그냥 그 관계를 무시해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장 꿈이 있었는데 접었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때때로 이렇게 조금 서로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서먹서먹함이 있지만 그건 뭐
그 6월 항쟁 때부터 아주 그 네. 혈맹 같은 동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상호 의원한테서도 뭐 출마의 기회가 있는 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다만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의 관계처럼 우상호 의원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네. 그런 정도는 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박영선 의원은 구로에 올 때 제가 그때 조금 뭐 모셔간 측면도 있고 네. 바로 옆에 지역이고 또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우리 당 후보로서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많은 도움을 드렸던 분이고, 그러니까 다 좋은 관계죠 사실은. 네. 바로 이웃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를 지지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말하기가 참 힘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더 어려워지는 게요, 이제 전민련 활동할 때 한 1년 반 이상 같이 활동했던 정봉주 네. 선배도 출마한다고 그러고, 네. 그때 또 똑같이 같이 활동했던 민병도 선배도 출마한다고 하고, 그러고 나니까 작년에 1년 동안 개헌특위 활동 같이 했던 전현희 의원도 또 네.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서로가 상처나지 않는 경선이 되도록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아무도 패자가 되지 않는 이런 경선을 만들어 보는 것들이 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의 몫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우선은 제 역할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답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말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이 한반도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좀 답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신 이인영 의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 관계 잘 네. 관리하고 해서 북미 간의 또 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전석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운전석에서 이제 안전운행을 시작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 여름에 민통선을 걸었습니다. 통일의 길이 멀어지고 있어서 통일의 길로 가까이 걸어가고 싶어서 걸은 것도 있고요. 더 당면에서는 북이 핵과 미사일로 긴장을 조성해도 우리는 평화의 열망을 쏘아 올려야 한다. 이런 그 절박한 바람이 있어서 걸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말씀 그대로 드리고 싶은데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정의롭고 끝내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행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확고하다면 긴장보다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의 기운을 더 차오르게 만들 수 있고 또 평화 구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염원, 그 힘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